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성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명의신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의신탁을 혹시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신탁을 취소하고 또 원래 소유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하게 되면 이제 세금 증여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세금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명의신탁을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만약 그 명의신탁을 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주식 명의자가 사망, 퇴사,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업승계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한 그 주식을 실소유자인 대표님 명의로 다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회사에는 주주 명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주주 명부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일단 바꿔야 되고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세금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할 당시에 증여세 내고 나면은 일단은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가 그 부분만 요약해 놓은 건데 명의신탁 등 실명 전환 그걸 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안에다 기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로 명의신탁 환원이 종결이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돌려놓는 걸 신고를 했지만 과세관청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진 않아요. 명의신탁한 사실부터 맞는지 환원한 게 맞는지 또 증여세나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그거를 사실은 엄정하게 세무조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명의자가 대표님 자녀에게 바로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 명의자가 자녀한테 바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방법을 왕왕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게 이 명의자가 이 사람한테 증여를 한 거냐 양도를 한 거냐 그런 걸 맞는지를 세무조사 또 금융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초에 명의신탁한 게 드러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많죠.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명의신탁을 원래 소유자로 되돌려 놓았을 때 또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명의신탁할 때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다행이죠. 네,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들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정말 많았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부터 좀 간편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국세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라는 거로 시행하고 있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렇다면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 조건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면 신청 대상자가 되려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중소기업은 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는 데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그 기준이 뭐 규모 기준, 뭐 매출액 기준, 자산 기준 뭐 그런 등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설립일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이어야 됩니다. 그 대상자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라면은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주식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만 해당이 돼요.
회사는 설립할 때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자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설립할 때 취득했던 그런 주식들, 그런 사람들, 발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 주식 가액이 있어요. 또 실명 전환을 할 수 있는 주식 가액. 2017년까지는 그 주식 가액도 다 실명 전환을 해주지 않고 한 30억까지는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실명 전환 주식 가액이 30억이나 50억이나 상관없이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 신청 요건, 신청 대상자에 일단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또 세무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신청 방법은 실제 소유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중소기업에 해당되냐 뭐 이런 검토하는 그런 표, 그다음에 명의신탁한 사유 등등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런 거를 기재를 해서 특별히 신청 기한은 없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하고 그 부표에 보시면은 아주 그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나 실제 명의신탁한 주식이 맞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첨부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리 절차는 일단 세무서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확인을 해서 실제 소유자가 맞냐라는 것을 판정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명의신탁한 주식 가액이 20억 원이 초과된다 라면은 그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실소유자가 맞냐 틀리냐라는 거를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요건의 일부가 미충족하든지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봐도 실소유자가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되면은 세무조사하고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라는 거를 확인하는지 또 더 세세하고 깊숙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를 확인을 해요. 만약 명의신탁할 때 이 명의자랑 실제 소유자랑 그런 어떤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의신탁 약정서. 회사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제 서류나 뭐 주주총회나 뭐 이사회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명의자가 그때 실제로 참여를 했는지 결제를 했는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명의만 있고 실제 소유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금융거래를 확인하거든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명의로 하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여기 실제 소유자 명의에서 나왔다. 이 사람 소유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소유자라고 입증을 하는 거죠. 그 배당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또 있어요. 그 세금을 낸 자금 흐름을 보니 실제 소유자는 이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불분명할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 되고 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인 진술도 중요해요. 그리고 당사자 간에 재판이 막 걸려있는 수도 있어요. 소유권 분쟁해가지고. 그럼 그런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금융자료로서 확인은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이 실제 명의자가 맞는가 보다 하고 판결 같은 거로도 확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소유자가 확인이 되더라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낸 세금은 돌려주고 이쪽 명의자로 나한테로 합해지면서 세금이 내리니까 그 세금 규모가 둘이 합한 것보다는 더 많아지겠죠. 근데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명의신탁은 환원하면은 뭐 10년 전이건 15년 전이건 다 세금이 안 내지만은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아드님이 원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신청하면은 과세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 않나요? 네, 그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대표님 소유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 이름을 해갖고 이걸 네.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가 마치 실제 소유자였던 것처럼 원래 내 소유라고 신청해서 이렇게 돌려받게 되면 아무 세금 없이
주식이 네.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 내용이 실제가 맞다고 그러면은 입증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를 거치지 않고 자녀 명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은 세무서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철저히 그런 경우에 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녀한테 또 증여한 걸로 해서 또 그게 확인이 되면은 어차피 또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실제 소유자가 자녀였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세무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그런데 하물며 실제 소유자가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 명의로 해서 실제 소유 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으면 정말 복잡한 세금 문제들이 부과된다라는 것들을 알았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네, 명의신탁은 그냥 겉으로는 명의신탁이라는 게 전혀 표시가 안 되지만은 세무서나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 이런 거 봐서 이게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를 고려한다면 더군다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으면 빨리빨리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의신탁 주식 세금과 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